김해 설정! 안녕하십니까. 김해 썰전, 오늘은 특별판으로 방송됩니다. 2017년 찾아가는 아카데미,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강좌 중에 첫 번째, 신영식 부경대 교수님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이 강좌는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유농협 본점 강당에서 있었던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요지는 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질의 토론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이라 하면 미국에서는 civic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civic education.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시민 education. 시민성을 가르친다, 학습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politische Bildung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독일의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독일 항목의 Bildung이란 말은 독일말로 형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일방적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도야한다,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해서 이 빌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둥. 폴리티셰, 정치 형성.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의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정치 교육을 할까, 시민 교육을 할까,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옛날에 유신교육, 박정희 정권의 유신교육의 그 폐해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일반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교육이란 말을 안 쓰고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운동의 전통, 이러한 부분과 시민교육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말을 지금은 많이들 사용합니다. 지금 민주시민. 이제 그러던 차에 EU에서 유럽이 각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이게 한 26개의 나라로 합치니까 그 유럽연합 내에서 강대국이 있고 또 약소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 카운슬, 유럽연합 평의회에서 이 양반들이 쓸 때 이걸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민주적인 시민성을 위한 교육. 그래서 EU,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민주시민성을 위한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이렇게 해서 마침 우리하고 이게 좀 일맥상통한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민적인 자질, 시민적인 덕성, 이걸 영어로는 civic virtue라고 하는데 시민적인 덕성, 이런 부분들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대충 연세를 보니까 한 70년대부터 한 80년대 주로 주로 대학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학창 시절을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다니셨는데 그때까지는 주로 대학 입시 교육만 받다 보니까 암기 위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프랑스 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영국의 명예혁명, 마그나 카르타가 몇 년도에 있을까? 이거 달달달 외워요. 정치 경제. 그런데 민주적인 태도나 민주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실천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학급 회의랄지
전교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고쳐지고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민주적인 훈련,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TV 토론에 예전에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100분 토론이나 심야 전화를 받을 때 심야 방송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 자기 이야기만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토론을 하다 보면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할까? 저 친구가 저 이야기를 했는데 저걸 어떻게 반박을 할까? 막 이러한 생각마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상대방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이게 가장 그 민주주의 훈련의 기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물론 이 부분은 흑백 논리에 입각한 그러한 사상적인 문화적인 풍토화도 일정 정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서양 문화 속에서는 이게 타협과 조정, 그러니까 정과 반의 합, 해결 철학에서 정, 반, 합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다 보면 중간에 회색이라고 생각하죠. 흑과 백의 가운데를 회색이라고 생각해요. 회색이는 뭔가 이게 선명하지 못하고 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정서에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정서. 그러니까 서양 문화하고 다르게 동양 문화, 한국 문화가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 시민 교육을 전국적으로 좀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 독일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제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국정과제로 넣었습니다. 올해가 87년 6월 항쟁이 이루어진 지 30주년 된답니다. 30주년.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가지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뽑게 됐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그 한 군사독재 동안에 박정희 그 유신헌법, 유신개헌 이후에 직접적으로 전출을 못해가지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했던 것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약 38개 시군에서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는데 이 직선제 개헌을 이루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실현되어 있으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떠나가지고 말과 밥도 이제 제대로 먹자. 언론의 자유랄지 선거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민주화, 절차적인 민주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탄생을 하고 노무현 정부도 탄생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이 9년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6월 항쟁의 이 결과의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 이 부분조차 완전히 지난 9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주의가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러한 상태로 좀 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었고 지금 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국정과제에 넣은 거죠. 그래서 공교육의 시민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해라. 그 다음에 정당 교육. 이제까지 보면 정당의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당 유권자 교육 이런 부분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좀 해라.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자부가 자기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을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3년 뒤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에 민주시민교육센터 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그 노동자, 회사원 다니는 사람들이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뭐 보름이면 보름 나누어서 독일에서 제일 경치 좋고 제일 풍광이 뛰어난 곳에 연수원을 지어놔가지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 편할 때 일주일씩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뮌헨 옆에 투칭이라는 데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만요. 거기에 연수원 시설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유급휴가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재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여기가 김해시니까 지자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부분도 이것을 오늘은 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기본 원칙, 해외 사례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현재 실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가장 오늘의 결론 부분, 지자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럼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게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애아로 태어나서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특수학교에 강서구 전체 특수학교에 보낼 연령의 아동들이 650명인데 현재는 100명밖에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 국회의원이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장이에요. 공청회장. 밑에 부분은 화성에서 그 화장장 만드는데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받는다 해서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저걸 님비 현상이라 하죠. 내 앞들에는 혐오시설이 못 들어온다. 소각장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면 오케이. 우리 집 내 한마당에 못 온다 이거죠. 이러한 사회 갈등 부분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이 세계에서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1위가 터키고 2위가 그리스, 3위가 칠레,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5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1년 동안에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자산 가치를 따지는데 한 300조 정도 된다. 그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좀 과장된 거는 없지 않은데 저 왼쪽의 그림은 밀양 송전탑입니다. 밀양 송전탑.
뭐 지역 갈등은 영호남에 팽배했는데 요즘은 좀 이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총선 거치면서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노사 갈등, 이 울산이나 거제, 조선소, 그 다음에 인연 갈등. 이 인연 갈등은 특히 지난번에 촛불과 태극기의 양상, 뭐 그 이전부터 해서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하죠. 북풍 공작. 뭐 이런 게 한국의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권력이 이러한 그 분단 상황을 이데올로기,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후벼 팝니다. 이데올로기 갈등. 이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갈등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적대적으로 해결하느냐,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와 이 사용자 간에 여러 가지 그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 정도의 갈등 관계를 거친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갈등을 어떻게 참 슬기롭게 잘 이렇게 평화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이번에 원전 문제로 약 500명 참여를 했더라고요. 공론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하나의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적어도 이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가졌던 의견이 거기서 수정되고 또 거기서 찬반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다시 피드백해서 또다시 토론을 거쳐서 수정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 원전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원전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찬성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전에 방패장 문제랄지 이런 데서 소규모로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사 쪽 속에서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를 잘 이렇게 시행착오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점차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 해외 결혼 이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서로 상호 이해를 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어떻게 잘 융합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이 민주시민교육은 중대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자체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는 것이 이게 헌법 1조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교육기본법 2조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이 교육 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터스바하 협약은 나중에 독일 민주시민교육 할 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가장 기본 좋은 원칙은 아까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그리고 김해 시의 많은 이 풀뿌리 단체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나 행정에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자발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암기나
정보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이와 특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을 지향해야 된다. 이념적 극단을 배제하고 글로벌 시티즌을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저 정도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찌 보면 2002년도부터 이렇게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필수 교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된 때에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1999년, 1985년, 1999년에 85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99년에 고등학교 하니까 영국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이 본격화되었고, 이게 크릭 보고서입니다. 썰 크릭이라고 하죠. 크릭경이 여러 가지 영국의 교육 현실을 분석해가지고 교육자문위원회에 보고한 크릭 보고서고, 이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1976년도에 이 미국의 독립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전쟁을 참여했던 13개 주가 모여서 미국 연방헌법을 만들게 되었죠. 연방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러한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이러한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Founding Fathers.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 로마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볼 때 절대 왕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그 이전까지 없는 이 권력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왕이 아닌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이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프리사이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프레지던트를 내는데, 일본 사람들이 학자들의 번역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국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회의 주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재자가 나오지 않게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이 Founding Fathers. 그래서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크 앤 밸런스를 고안을 해내고 연방제를 고안합니다. 중앙정부와 이 각 주별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 지방분권, 확실한 지방분권을, 권력의 분산을 기하는 거죠. 의원도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다음에 정부나 의회의 잘못된 일들은 사법부가 탄핵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철저한 상권 분립의 헌법을 만드는데 이 미국의 파운딩 파더즈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이러한 미국의 입헌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미국의 입헌주의는 잘 교육된, 잘 훈련된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시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5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도입을 했고, 99년도에는 시민법률사회 교육 과목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프랑스 인권선언을 토대로 만든 프랑스 우표 사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이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인데, 제가 독일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독일의 모든 군인들, 경찰들이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의 그 만행, 홀로코스트,
만행으로서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제1차 대전에 이어서 제2차 대전도 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계속하자라는 의미에서 연방 군인들 모두가 정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이 가장 큰 바람은 민방위 교육장의 민주시민교육을 강의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DMZ에 있는 군인들한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방위 교육장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철저하게 방공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공교육을.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을 민주시민교육의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 민주시민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이렇게 모든 군대, 경찰의 정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이텔스파 협약을 했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된 나라죠. 이데올로기 갈등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50년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해서 결국 독일 공산당이 서독에 있던 독일 공산당이 결국 해체가 되죠.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8혁명을 거치면서 68혁명을 거치면서 독일의 그 반전운동의 그 세대들과 독일의 그 우파 세력들 간의 갈등이 심한 결과 그 여파가 교육 현장에까지 미쳤던 거죠. 독일의 정치학자 그리고 교육자들이 몇 년 동안의 그 협의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1976년에 보이텔스바하 협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텔스바하 협약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좌파 우파가 합의한 대목이 강제교화, 취입식 교육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논쟁성의 재현. 사회에서 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여야 간의 논쟁이 되고 있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되고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부분, 정치적 갈등이 있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수업 시간에 정치 문제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 교사는 교장한테 불려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독일은 그러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갈등, 사회적인 갈등 부분을 학습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자. 논쟁성의 재현. 학생들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하죠. 세 번째로 학생의 이해관계가 우선이다. 학생의 이해관계가 완전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자나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선입견, 자기의 이념이 주입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양반들이 한 2년 동안의 이 토론 끝에 그 부분을 합의를 해내게 됩니다. 합의를 해내서 물론 그 우익단체, 그 다음에 이 좌익단체, 중도단체가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의 펀드레이징으로 강의하는 것은 노터치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우파 교육을 일방적으로 가행을 하든,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교육을 일방적으로 하든, 사회민주당,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이번에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5일 날 독일에서 이 한국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범이 되는 혁명이고 이것을 본받아야 시상하는데 그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당의 정치재단인데 거기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상관없다. 다만 연방정치교육은 독일의 내무성 산하였습니다. 연방정치교육을 해서 지원하는 국가 예산으로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는 이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방 내무성 밑에 연방정치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독일의 각 주별로
주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이 예산을 하달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치교육은 정치교육단체, 노동조합도 있고 정치단체도 있고 교회, 독일에서는 교회도 엄청난 정치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재단, 우파재단의 아덴아워 재단이나 좌파 3인당의 정치재단인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나 뭐 등등의 정치재단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독일 내무성에서 연방정치교육원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교육에 관한 세 가지 원칙, 보이텔스파하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항상 이게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노조에서 자기들 조합비 예산 그리고 자기들 정당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하는 교육은 그건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보이텔스파하 협약이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70년대, 50년대에는 나치주의 청산이 주로 한 교육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 50년대는 전체주의자에 대한, 체제에 대한 계몽이 주요한 역할이었다면, 70년대에는 이 보이텔스파하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교육의 교과목 및 교수법을 개발하는 문제, 80년대는 환경 문제, 그래서 녹색당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90년대는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의 화합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극우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 국내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단체별로 지금 드문드문 시행이 되는데 2013년도에 서울시 의회에서 12월 달에 서윤기 의원이 이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 예산이 좀 배정되고 있는데 2014년 예산은 처음에는 한 6천만 원, 하여튼 아주 소소한 액수였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한 6억, 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성남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교재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들 개발, 시행하는 부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필요한데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끼어있는 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죠. 박원순 시장이랄지 또 교육조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교육청에 교육도 학생교육 지원조례에 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성남에는 이재명 시장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남시에서 만들었고 서울시 산하에 단체별로는 성북구청장이나 노원구청장, 서대문, 금천구청장 나름대로 조례가 없지만 자체 예산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 참여 예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단체장이나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해관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취지가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기초단체에 5천억 정도 예산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0억 내지 1,000억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편성하는 그렇게 북돋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김해 시가 뭐 예산 규모 한 1조 뭐 3천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이 업자들, 토건업자들이나 그 행정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복지 문제랄지 교육 문제랄지 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고 행정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주고 깨어있는 또 시의원들이 또 부분을 갖다가 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제까지는 하나의 일방적인 행정이 됐다 그러면 뿌리에서 지역에서 스스로 학습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스스로 이러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아젠다를 개발해서 행정에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버넌스,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버넌스를 해야 좋은 행정이 되고 좋은 시정이 되더라. 그것은 행정에서 단체장도 원하는 바이고 의원들도 원하는 바이죠. 물론 일부 업자들과 결착된 의원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겠지만 진정으로 유권자,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양식이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행정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그대로 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이 서울시가 가장 좀 선도적이고 이 예산 그 한 6억 내지 8억 정도를 받으면 먼저 그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시민단체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입안을 하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지원한다 할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리고 시민교육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자료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개별 단체들에서는 한 500만, 최소 5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한 3천만 원까지 정도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모를 받아서 그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된 단체한테는 1년에 뭐 한 500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거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한 뭐 3천만 원 정도 되면 한 20% 정도는 간사 활동비도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은 포럼을 개최한다 할지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최한다 할지 이러한 행사 자료집 제작 비용에는 되는데 인건비에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되도록 좀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다과나 이러한 부분들은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저 부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서울시의 지원조례, 성남시 지원조례, 경기도 지원조례 이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범이 서울시에서 만든 지원조례를 전범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말에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서울처럼 이 민주시민교육을 좀 확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연구 영역을 제출할 중간보고회를 하던 사진입니다.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평생교육 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그 문화생활이나 취미 오락 이런 부분에 조금 추진이 됐던 것이 이 통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생교육 예산 가운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사업들 예산은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재 그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의 실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광명에서 금년 9월 27일 날 광주 광명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뭐 이런 개최했고, 여기 우리 이광희 의원께서 서울에 계실 때 주로 활동했던 의정부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 뭐 이런 부분에 이게 사진이 보이네요. 우리 이광희 의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역량, 저희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량, 영어로 EU에서는 영어를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역량을. 그래서 1단계 역량, 핵심 역량, 2단계 역량은 시민성 역량, 3단계 역량은 민주주의 역량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1단계고 2단계는 시민성 역량, citizenship competency, 3단계로서 제일 좀 고차적인 부분이 민주주의 역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역량은 뭐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행동을 하고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뭐 그런 역량과 언어와 공학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시민성 역량은 국가의식, 역사의식, 규범준수, 도덕성, 양심, 권리의식, 신뢰감, 평등, 존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랄지 인권 존중, 공감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이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평등에서는 기회균등, 공정성, 공평성, 소수자의 권리 존중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덕성, 양심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최고 고차원적인 이 민주주의 역량 부분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요즘 사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다원주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 상대방에 대한 관용,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NGO 활동이나 그리고 부정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치 참여를 하고 촛불 시위 같은 데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연대하는 참여의식도 중요한 역량이 되겠죠. 특히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뭐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그 글로벌한 그 사회에서 다문화, 공존하고 외국 여러 이 글로벌 시대에서의 그 다문화를 존중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는 이러한 민주주의 역량도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습해야 될 주요한 역량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모든 단체에서 모든 교육자가, 모든 교육활동가가 다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자기들이 활동의 고유한 영역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서는 시민과 미래, 그리고 시민이란 단체, 그리고 서울에 한 600여 개 단체, 이 시민사회단 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연대단체인데 한 6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있는 데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회는 민주시민교육학회,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남인순 의원이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정책기획위원장께서 정혜우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정조정실에 그 정영곤 시민사회 비서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챙기고 있고,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앞으로 한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그 베스트 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독일처럼 하나의 그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기본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 있는 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모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예산이랄지 기본계획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입법화가 여러가지 실현이 되기 전이라도 일정 정도의 그 중간 단계로서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중앙선관위나 기존에 해왔던 각 지역의 참여연대, 경실련, 홍사단, YMCA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자기들 회원 내에서의 회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으로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소망스럽고, 그것이 안 된 지금 상태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해시에서도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이 주객관적인 환경이 많이 좋으니까 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리고 김해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 김해 내에서도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드는 것이 여타의 경상남도 낙동강 벨트의 다른 여타의 이 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모델 기초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등, 그리고 작은 조서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네 사람들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지역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민주 발전을 하는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좀 강조를 하고 가려했는데 미리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참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까 이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금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를 의제별로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그 학습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학습 동아리, 내지는 김해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 등, 그리고 지역 의제 등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학습 동아리는 이미 일정 정도 기반을 갖춘 단체가 있으니까 하나의 좀 일정한 정도의 학습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의제를 선정해서 학습과 토론을 하면서 이후에 지역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게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스웨덴의 인구가 한 980만 정도 되는데 이런 학습 동아리가 제가 데이터로 27만 개가 있다. 27만 개의 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하나의 학습 동아리가 한 10여 명에서 20명 요 내외인데, 그게 그 사회를 하나의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모이신 이 장류나 이 김해의 여러 가지 활동가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 내의 공동체 문제 해결,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해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후에 있었던 질의응답의 내용들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왜 민주라는 단어가 붙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 시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어떤 그 계급적인 성격이라든지 그 획득 과정에서 시민성을 획득할 때 이미 지향성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냥 시민 교육이 아니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반복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굳이 민주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는 건 강조의 의미일까?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특별히 이렇게 방점을 찍고자 하시는 건가? 좀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습니다. 예, 단체별로 그리고 학자별로 개인별로 시민교육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ivic education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politics building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처음에는 정치교육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시행했던 유신교육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해서 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선호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동안의 입법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유럽 평의에서 유럽연합 EU 카운슬에서 본격적으로 용어를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그래서 그냥 이때 영국에서는 Citizenship Education을 썼는데 유럽 카운슬에서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유럽 연합 내에서의 한 26개 국가 내 강대국가 약소국들의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내부적인 이러한 조정, 민주적인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시민교육이 다수설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태 단체에서 책이나 저술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맥락에서 저 학습 동아리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다가도 한두 해 지나면서 금방 시들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 사회가 너무 정말 그 저녁이 없는 삶, 먹고 살기 급급한 어떤 사회 현상들이 학습 동아리에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쏟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청년층이 그다지 없는 것 역시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학습 동아리가 과연 지금 이런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마중물이 필요할까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한 결과 가장 좋은 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분은 일정 정도 좀 이 기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습 동아리, 이러한 그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양성된 활동가들이 기초과정을 일정 정도 지나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아울러 심화 과정을 또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보습 과정을 거쳐서 민주 시민 교육 활동가도 나서게 되면 이후에 그 활동 영역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중학교, 중3까지는 안 될 거예요. 초등학교, 중2 정도의 학생들의 창의 체험 활동, 내지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이런 쪽의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교육받은 활동가들이 그 영역에 일정 정도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에는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처 조례와 서울교육청의 학교 시민교육 조례를 이렇게 잘 연대를 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학교와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연계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마중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의 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전문적인 사교육기관에서 실증 정도 많이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어른들, 우리 동네에 양식 있는 이 어른들이 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창의체험 학교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적 연대나 이 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좋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저희도 이 부분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목요일 7시 장유농협 강당에서 신형식 부경대 교수님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께서 국민주권과 지방자치라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하나의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적어도 이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가졌던 의견이 거기서 수정되고 또 거기서 찬반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다시 피드백해서 또다시 토론을 거쳐서 수정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 원전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원전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찬성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전에 방패장 문제랄지 이런 데서 소규모로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사 쪽 속에서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를 잘 이렇게 시행착오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점차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 해외 결혼 이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서로 상호 이해를 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어떻게 잘 융합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이 민주시민교육은 중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자체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는 것이 이게 헌법 1조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교육기본법 2조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이 교육 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터스바하 협약은 나중에
독일 민주시민교육 할 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가장 기본 좋은 원칙은 아까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그리고 김혜 씨의 많은 이 풀뿌리 단체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나 행정에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자발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암기나 정보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이와 특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념적 극단을 배제하고 글로벌 시티즌을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저 정도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찌 보면 2002년도부터 이렇게 중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필수 교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된 때에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1999년, 1985년, 1999년에 85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박정희 유신헌법, 유신개헌 이후에 직접적으로 전출을 못해가지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했던 것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약 38개 시군에서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는데 이 직선제 개헌을 이루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실현되어 있으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떠나가지고 말과 밥도 이제 제대로 먹자. 언론의 자유랄지 선거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민주화, 절차적인 민주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탄생을 하고 노무현 정부 탄생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이 9년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6월 항쟁의 이 결과의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 이 부분조차 완전히 지난 9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주의가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러한 상태로 좀 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었고 지금 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국정과제에 넣은 거죠. 그래서 공교육의 시민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해라. 그 다음에 정당 교육. 이제까지 보면 정당의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당 유권자 교육 이런 부분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좀 해라.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자부가 자기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을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3년 뒤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내에 민주시민교육센터 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그 노동자, 회사원 다니는 사람들이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보름이면 보름 나누어서 독일에서 제일 경치 좋고 제일 풍광이 뛰어난 곳에 연수원을 지어놔가지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 편할 때 일주일씩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뮌헨 옆에 투칭이라는 데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만요. 거기에 연수원 시설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유고피가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재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여기가 김해시니까 지자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부분도 이것을 오늘은 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백그라운드 대학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학창시절을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다니셨는데 그때까지는 주로 대학 입시 교육만 받다 보니까 암기 위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전부 다 프랑스 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고 미국의 독립선언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영국의 명예혁명 마그나 카르타가 몇 년도에 있을까? 이거 달달달 외워요. 정치 경제. 그런데 민주적인 태도나 민주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실천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학급 회의랄지 전교 학생회 이런 부분들에서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고쳐지고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민주적인 훈련,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TV 토론에 예전에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100분 토론이나 심야에 전화를 받을 때 심야방송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 자기 이야기만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토론을 하다 보면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해야 할까? 저 친구가 저 이야기를 했는데 저걸 어떻게 반박을 할까? 막 이러한 생각마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상대방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기 이야기. 이게 가장 그 민주주의 훈련의 기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물론 이 부분은 흑백 논리에 입각한 그러한 사상적인 문화적인 풍토화도 일정 정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서양 문화 속에서는 이게 타협과 조정, 그러니까 정과 반의 합, 해결 철학에서 정, 반, 합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다 보면 중간에 회색이라고 생각하죠. 흑과백의 가운데를 회색이라고 생각해요. 회색이는 뭔가 이게 선명하지 못하고 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정서에 안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정서에. 그 서양 문화하고 다르게 동양 문화, 한국 문화가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으로 좀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 독일이 그게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제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국정과제로 넣었습니다. 올해가 87년 6월 항쟁이 이루어진 지 30주년 된답니다. 30주년.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가지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뽑게 됐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그 한 군사독재 동안에
김해 썰전! 안녕하십니까. 김해 썰전, 오늘은 특별판으로 방송됩니다. 2017년 찾아가는 아카데미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강좌 중에 첫 번째 신형식 부경대 교수님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이 강좌는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유농협 본점 강당에서 있었던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강의 요지는 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뭐 그것보다는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질의 토론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이라 하면 이 미국에서는 civic education이라 합니다. civic education.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citizenship education이라 합니다. 시민 education. 시민성을 가르친다, 학습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폴리티시의 빌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독일의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독일 항목이 빌딩이란 말은 독일 말로 형성하다, 막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일반적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도야한다, 만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를 해서 이 빌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딩. 폴리티시에 정치 형성. 그런데 한국에서 이걸 한국의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정치 교육을 할까, 시민 교육을 할까,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옛날에 유신교육, 박정희 정권의 유신교육의 그 폐해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일반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교육이란 말을 안 쓰고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운동의 전통, 이러한 부분과 시민 교육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지금은 많이들 사용합니다. 지금 민주시민. 근데 그러던 차에 EU에서 유럽이 각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게 한 26개 나라로 합치니까 그 유럽연합 내에서 강대국이 있고 또 약소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 카운슬, 유럽연합 평의회에서 양반들이 쓸 때 이걸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민주적인 시민성을 위한 교육. 그래서 EU,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민주시민성을 위한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이렇게 해서 마침 우리하고 이게 좀 일맥상통한 뭐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민적인 자질, 시민적인 덕성, 이걸 영어로는 civic virtue라고 하는데 시민적인 덕성, 이런 부분들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대충 연세를 보니까 한 70년대부터 한 80년대 주로 주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기본 원칙, 해외 사례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현재 실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가장 오늘의 결론 부분, 지자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럼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게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애아로 태어나서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특수학교에 강서구 전체 특수학교에 보낼 연령의 아동들이 650명인데 현재는 100명밖에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 국회의원이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장이에요. 공청회장. 밑에 부분은 화성에서 그 화장장 만드는데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받는다 해서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저걸 님비 현상이라 하죠. 내 앞들에는 혐오시설이 못 들어온다. 소각장이나 뭐 화장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에 가는 오케이. 우리 집 내 한마당에 못 온다 이거죠. 이러한 그 사회 갈등 부분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이 세계에서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1위가 터키고 2위가 그리스, 3위가 칠레,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5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1년 동안에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자산 가치를 따지는데 한 300조 정도 된다. 그런 삼성경제연구소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좀 과장된 거는 없지 않은데 저 왼쪽의 그림은 밀양 송전탑입니다. 밀양 송전탑. 뭐 지역 갈등은 영호남에 팽배했는데 요즘은 좀 이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총선 거치면서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노사 갈등, 이 울산이나 거제, 조선소, 그 다음에 인연 갈등. 이 인연 갈등은 특히 지난번에 촛불과 태극기의 양상, 뭐 그 이전부터 해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하죠. 북풍 공작. 뭐 이런 게 한국의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권력이 이러한 그 분단 상황을 이데올로기,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후벼 팝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을. 이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갈등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적대적으로 해결하느냐,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와 이 사용자 간에 여러 가지 그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 정도의 갈등 관계를 거친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갈등을 어떻게 참 슬기롭게 잘 이렇게 평화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이번에 원전 문제로 약 500명 참여를 했더라고요.